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상했던 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합의가 돼서 이제 빠르면 23일 저녁이면 단일 후보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또 가능하면 앞당겨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두 후보가 합의를 했고, 두 후보 모두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전체 야권이 연대해서 한마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또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도 야권 대통합에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보궐선거 대선 전체 판세를 놓고 오늘은 좀 이 팩트보다는 좀 정치적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 전국 전체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 그 기자 초년병 시절에 이 패션쇼를 한번 가서 취재를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도신우라고 하는 아주 꽤 유명한 패션 모델이었는데, 그 도신우 씨로부터 그 패션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패션쇼를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 당시에 패션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여성 모델들의 그 여성 의류에 대한 패션쇼였는데, 패션들이 굉장히 노출이 심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걸 입고서는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아주 이렇게 웅장한 그런 옷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도신우 씨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초보적인 건데, 저게 현실적으로 저 옷들이 이 현실성이 될 수 있느냐?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저런 옷들이 패션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물은 적이 있는데, 도신우 씨가 그 당시에 저한테 그 초보적인 질문에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신우 씨의 그 답변이 너무나 맞았다는 게, 그 이후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제가 그때 본 그 패션쇼의 옷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타이즈라고 하죠. 몸에 딱 붙는 옷이라든지 그 정도의 노출, 또 그 정도의 화려한 장식, 이런 건 아주 일상화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신우 씨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쇼를 보면서 이 패션의 앞으로의 흐름,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패션은 좀 앞당겨서, 계절을 앞당기고 시간을 앞당겨서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모두가 현실화가 되는데 그대로 그 패션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패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흐름, 그 방향, 또 그 패션의 일부분,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기도 한다. 거기에 모인 패션쇼를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패션쇼를 보면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또 창의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그 패션쇼라는 걸 TV에서나 보게 되면 그 도신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치적 상상력을 좀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보선과 대선 판국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그 상상력 속에서. 문제는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남의 상상력,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이제 패션쇼도 훌륭한 패션쇼고, 전혀 이런 몽상 정도라면 이거 패션쇼도 가치 없는 패션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 또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선과 대선 국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다. 상대 후보를 헐뜯는 네거티브, 그 다음 퍼주기 경쟁이 될 것이다. 퍼주기는 주로 여권 후보들이 하게 될 겁니다. 퍼주기 네거티브가 될 것이다. 벌써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 자기 돈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지난달에
그 도쿄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 맨션을 그 판 돈을 뭐 나눠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 뭐 도네이션 기부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예산을 나눠준다는 건데 이걸 뭐 국민들이 낸 예산을 자기가 뭔데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준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별다른 뭐 역풍만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또 부산의 김영춘 후보, 민주당 후보. 자기 호도 가덕으로 바꾸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뭐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지어주겠다. 자기가 뭐 모든 걸 앞장서서 다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 누구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재난지원금을 퍼주겠다. 가덕도 공항을 지어주겠다 하는데도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뭐 그건 그것대로 알아서 하고 선거는 선거다. 아무런 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네거티브가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아마 사상 최고의 네거티브가 선보일 것이다. 지금 뭐 오세훈 후보, 뭐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로 또 야당의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도 마찬가지로 퍼주기와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부산 시민들에게 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그건 그거고 왜 선거 때 또 네거티브 그런 걸 심하게 하느냐. 네거티브를 들여다보면 박영선과 김영춘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도 이제 일어날 겁니다.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네거티브 퍼주기 경쟁이 일어나느냐.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건 이게 아닙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로 여권 후보들이 네거티브 퍼주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이번 보궐선거 또 대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정치인들에게서 후보들에게서 듣고 싶은 쟁점은 뭐냐?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땅 투기를 일삼고 있고 자기 비리를 덮으려고 온갖 행동을 다 한다. 그런 좀 파렴치한 행동까지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퍼주기를 하고 네거티브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은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묻습니다. 이제 야권 후보들은 계속 문재인 정권의 실정,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합니다. 박영선과 김영춘이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개하는 유체 이탈식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답답해하게 될 것이다. 더 외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뭐 이번 선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뭐 거의 민주당 쪽이 이긴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 뭐 갖가지 얘기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별 관심도 없고 또 이해찬이 도와주러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을 오히려 민주당을 해코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해찬은 이해찬대로 위기가 닥쳤으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해보겠다고 나온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가려워하고 묻고 있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너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너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한다면 아무런 말도 지금 유권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영선과 민주당의 박영선, 그다음 김영춘 후보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박영선, 김영춘 후보 누가 말해도 친문재인 아닙니다. 박영선 뭐 반문재인에 가까웠고요. 김영춘, 박영선 모두 문재인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걸 저도 뭐 실제 들은 적도 있고 또 문재인과 같이 정치 행보를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됐습니다. 김영춘은 부산 몫으로 해서 장관이 됐고 그 다음 박영선은 이제 서울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여론조사 때 총선에서 이렇게 어렵다, 선거가 어렵다,
겸사겸사 여성 몫으로 해서 또 윤건영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윤건영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행태로 그래서 입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도 그렇고 누구도 친문재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박영선과 김영춘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과 부산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다 모두 20%대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그 다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 조사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서울, 부산 공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투표율과 조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움직이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데 대해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답해야 할 때다. 그래도 민주당 후보인데 박영선, 김영춘 서울로 보나 부산으로 보나 대중적인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낼 수 있는 그래도 나름 민주당에서는 괜찮은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그 지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정치는 당당해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인은 정말 잔재주를 부리고 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가슴에 가닿을 수 있는 당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했느냐?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나도 정치생명을 걸고 문재인 정권과 같이 망하는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파헤치겠다.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처벌하는데 내가 가장 앞장서겠다.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과 함께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전략이랄 게 없습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이 상대편 손님 실수 기다리는 것. 지금은 야당 후보가 실수해주는 길 외에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도 지금 앞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상대편 실수만이 지금 유일한 답입니다. 그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찔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야권 후보들이 그렇게 실수할 만큼 호락호락한 후보들은 아니다.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부산도 그렇고요. 지금 상대편 실수만을 바라는 전략은 선거 전략이 아니거든요. 이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그다음 어떤 전술로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완전 상대편 실수밖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그래도 약간의 판세라도 흔들어 보려면 과감하게 문재인 정권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처벌에 앞장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민주당의 경선 때일 겁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점에서 대선 후보 이제 문재인과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일찍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대깨문들의 공격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야권에는 윤석열이라는 큰 이미 대세를 장악한 후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3의 공간으로 움직일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이재명이 먼저 문재인을 까고 치고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재명은 치고 나서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마어마한 실정에도 이재명은 침묵합니다. 그 다음에 아부합니다. 아직은 대깨문을 안고 가야 될 때라는 거죠. 결국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재명의 공간은 더 넓어질 거라고 이재명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기대하지 말고 박영선, 김영춘 치고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보궐선거에서 지게 되면
민주당은 문재인 버리기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 대깨문들을 박살내고 문재인과 대깨문들을 한쪽으로 엮어서 완전히 이제 버리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됩니다. 어차피 버릴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판을 흔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충고를 드립니다. 뭐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보궐선거를 놓고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한다면 이재명이 가장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야권 후보가 패한다면 윤석열이 가장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전국에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또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이기든 야당이 지든 윤석열은 야권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대세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야권이 지는 것보다는 이겨서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야권 전체가 문재인 정권 타도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로 뭉치는 그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여권 쪽에서 지금 윤석열과 야권을 갈라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야권이 져야 윤석열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박영선, 김영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당헌까지 바꾸어가면서 박원순, 오거돈이 저질러 넣어서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에 왜 자신들이 후보로 나서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억지 논리라도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 나서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소극적으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후보로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나는 이래서 당헌을 고쳐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 보궐선거판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될 이 선거판에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나섰다.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간다.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거 없다. 같이 죽겠다. 의리 있습니다. 정치적 의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문재인 정권을 처단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정도라면 출마할 변은 된다. 출마할 이유는 있다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줄 겁니다. 제가 그 패션쇼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박영선이나 김영춘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또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변신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법을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김영춘, 박영선 앞에는 이제 그 두 갈래 길이 남아있다. 엉뚱한 얘기, 네거티브 해봐야 사실은 얼굴만 거스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실정이 없다. 실정을 처벌하겠다.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왜 출마했는지는 알겠다. 그리고 심판해 줄 겁니다. 그러면 패배해서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판을 좀 흔들어 보든지 그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상상력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